총각 나 때문에. 면접 망친 건 아니지. 저 면접 대답 났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폭설이 휘몰아치는 골목길, 피 묻은 바지에 다리를 절뚝이며 폐지 리어카를 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면접장에서 거지 취급을 받으며 쫓겨난 뒤였지만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세상에서 가장 밝은 표정으로 거짓말을 했더랬죠. 그 모습을 차 안에서 지켜보던 태상그룹 박 회장은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청년의 뒤에서 굽은 허리로 리어카를 밀고 있는 노인은 박 회장이 40년 전부터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빌어온 바로 그 여인이었으니까요. 박 회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오열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얀 침묵에 잠긴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서울에 100년 만에 찾아왔다는 기록적인 폭설은 옥탑방의 낡은 창틈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죠. 윙윙거리는 칼바람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려와 잠든 이의 귀를 핥히었습니다. 얇은 유리창 하나의 의지에 밤을 버티던 방 안은 이미 바깥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지호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방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죠. 습관적으로 손을 뻗어 확인한 보일러 컨트롤러에는 붉은색 에러 코드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호의 앞날에 경고등이라도 켜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 하고 길게 뿜어낸 지호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흩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입김이 보일 정도면 영하의 추위가 이미 방을 점령했다는 뜻이었죠.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굳어버린 손가락을 비벼 온기를 만든 뒤 그는 주저없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보일러가 멈춘 곳에서 온수를 기대하는 건 사치였죠.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쏟아지는 물줄기는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지호는 그 차가운 물을 두 손에 가득 담아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다 못해 머릿속까지 얼얼해지는 감각. 그는 이 고통스러운 차가움을 오늘을 버텨낼 각오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 지호의 시선이 방 한구석 작은 상 위로 머물렀습니다. 그곳엔 하얀 국화 한 송이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지호는 젖은 손을 옷에 문질러 정성껏 닦은 뒤 경건한 마음으로 사진 앞에 다가갔습니다. 액자 위에 내려앉은 얇은 먼지한 톨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듯 그는 깨끗한 행주로 어머니의 얼굴을 조심스레 닦아내었습니다. 엄마 잘 잤어? 밖은 눈이 정말 많이 왔네.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 속에서 변함없이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지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눈가와 입가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액자 너머로 어머니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만 같아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이야 엄마. 태상그룹 최종 면접. 엄마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대기업이잖아. 꼭 합격해서 엄마 고생한 거 보란 듯이 갚아줄게. 나 꼭 지켜봐줘야 해. 지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지독한 간절함 때문이었죠.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양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하며 마련한 단벌 신사복은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지호의 정성이 깃든 옷이었죠. 와이셔츠 소매 끝자락에 삐져나온 실밥을 가위로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그의 눈빛은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와도 같았습니다. 준비를 마친 지호가 신발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 구두 한 켤레를 꺼내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거친 손이 짓무르도록 일해 모은 돈으로 사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죠. 좋은 신발이 너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환청처럼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지호는 구두를 가슴에 꼭 안아보았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구두약 냄새조차 어머니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구두약을 듬뿍 발라 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면접장에서도 기죽지 않도록,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들키지 않도록 말입니다. 거울 앞에 선 지호는 넥타이를 반듯하게 조여매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거울 속 청년의 눈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할 수 있다, 이지호. 가자. 스스로에게 마법 같은 주문을 건 지호가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한 거대한 설국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얗게 질린 도시,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는 무자비한 눈발. 지호는 그 혹독한 아름다움 속으로 자신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지옥 같은 가난을 탈출하기 위한 한 남자의 위대한 행진의 시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세상은 잔인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기 무섭게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더미가 지호의 앞길을 가로막았죠. 정성껏 광을 낸 검은 구두가 순식간에 하얀 눈 속에 파묻혔고 균형을 잃은 그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좁고 가파른 달동네 골목길은 밤새 내린 눈이 사람들의 발길에 녹고 얼기를 반복하며 한 번 빠지면 나오기 힘든 질척거리는 늪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간신히 비탈길을 내려와 대로변에 섰지만 풍경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평소라면 쉴 새 없이 차들이 달리던 도로는 이제 거대한 강철 주차장이 되어 멈춰 서 있었죠. 빙판길에 바퀴가 헛돌며 비명을 지르는 자동차의 날카로운 소음과 앞차를 재촉하는 신경질적인 경적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회색빛 매연이 하얀 눈발과 섞여 공중을 떠다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무력감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눈사람처럼 하얗게 변한 채 웅성거리고 있었죠. 정류장 전광판에는 폭설로 인한 전 노선 지연 및 운행 중단이라는 붉은 글씨가 무심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사람들의 초조한 눈동자에 반사되어 더욱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연신 두드리며 가족이나 회사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대기 상황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지호 역시 떨리는 손으로 택시 앱을 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대기 인원은 수백 명을 넘어선 지 오래였고 곧이어 호출 불가라는 차가운 안내 문구가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간혹 빈 차등을 켠 택시가 지나갔지만 지호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어도 이미 예약된 차량이거나 눈길 운행을 포기한 채 그를 무시하고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야속하게 흘러가는 시계 바늘 소리가 귓가에서 천둥처럼 크게 울렸고 타는 듯한 초조함에 지호의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어느새 얇은 정장 바지 밑단은 차가운 눈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감이 살결에 달라붙을 때마다 소름 끼치는 한기가 뼈마디를 파고들었죠. A씨, 오늘 면접은 완전히 글렀네.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바닥에 거칠게 침을 뱉으며 포기한 듯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지호의 심장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걸까? 저 사람처럼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는 건가? 불안이 영혼을 잠식하려던 찰나 지호는 외투 주머니 속에 넣어둔 작은 사진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사진의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거친 종이의 질감이 느껴지자 신기하게도 요동치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죠. 엄마라면 지금 내게 뭐라고 하셨을까? 지호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휴대폰 지도를 켰습니다. 태산그룹 본사까지 남은 거리 5.2km. 평상시라면 1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갈 거리였지만 발이 푹푹 빠지고 바닥이 미끄러운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는 2시간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장 입실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 50분. 걷는 것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오직 쉬지 않고 달려야만, 그것도 온 힘을 다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뛰어야만 겨우 세이프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호는 길가 화단턱에 발을 올리고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미 구두 틈새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어 양말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그는 차가운 감각을 애써 외면하며 구두끈을 다시 고쳐맸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절대로 벗겨지지 않겠다는 기세로 매듭을 꽉 조였습니다. 갈 수 있어. 아니, 가야만 해. 엄마가 보고 있잖아. 지호는 영하의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고개를 들자 눈보라가 몰아치는 도로는 마치 그가 넘어야 할 거대한 전장처럼 보였습니다.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의아한 시선을 보냈지만 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흙탕물이 튀어오르는 도로변을 향해 몸을 날리듯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지호의 검은 정장이 점점 멀어지며 작은 점이 되어갔습니다. 그것은 운명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한 남자의 처절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건물이 멀리 신기루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면접장까지 고작 1km를 남겨둔 지점이었습니다. 이미 온몸은 땀과 차가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지호의 숨소리는 과부하가 걸린 노후한 기관차처럼 씩씩거리는 거친 소음을 내뱉고 있었죠.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으며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힐 때마다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오직 앞만 보며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이 인근에서 경사가 가파르기로 악명 높은 일명 깔딱 고개라 불리는 비탈길이었습니다. 제설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길은 겉으로 보기엔 포근한 하얀 솜니부를 덮은 듯 평온해 보였죠. 하지만 그 얇은 눈꺼풀 아래에는 시커먼 블랙아이스가 뱀처럼 몸을 숨긴 채 누군가의 불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온 근육을 바짝 긴장시키며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개 위쪽에서 한 할머니가 자신의 몸집보다 몇 배는 더 커 보이는 폐지 리어카를 끌고 힘겹게 내려오고 있었죠. 리어카 위에는 젖은 박스와 무거운 고철 더미가 산더미처럼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낡고 다른 운동화는 빙판길 위에서 자꾸만 미끌 헛돌며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는 위태로운 광경이었죠. 순간 할머니의 발이 얼음판 위를 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할머니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고 찰나의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리어카의 손잡이가 빠져나갔습니다. 주인을 잃은 리어카는 무거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거친 가속도를 내며 언덕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비켜요. 사람 살려. 할머니의 처절한 외침이 정적을 깨고 차가운 골목길을 찢어 놓았죠. 통제 불능의 괴물로 변한 리어카는 무서운 속도로 아래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하필 그 언덕 바로 아래쪽에는 빨간색 패딩을 입은 어린 꼬마가 쪼그리고 앉아 눈을 뭉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사람을 만드는 재미에 푹 빠진 나머지 뒤에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거대한 굉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죠. 길 가던 행인들은 비명만 지를 뿐 공포에 질려 발이 얼어붙은 채 그저 눈만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오르던 지호의 눈에 그 모든 상황이 마치 정지된 필름처럼 느리게 박혀왔습니다. 부딪히면 즉사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지호의 본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함과 정의감으로 가르치셨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치는 듯했죠. 지호는 젖어서 미끄러운 구두로 빙판을 힘껏 박차며 아이를 향해 온몸을 날렸습니다. 리어카의 차가운 금속체가 아이의 가느다란 등을 덮치기 고작 0.1초 전이었습니다. 지호가 아이를 낚아채듯 품에 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쿡하쾅. 뒤이어 귀를 찢는 듯한 파괴음이 골목을 진동시켰습니다. 리어카는 아이가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자리를 무서운 속도로 지나쳐 전신줄을 들이받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쏟아져 나온 폐지와 날카로운 고철들이 흉기처럼 사방으로 튀어올랐죠. 지호는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거친 아스팔트 바닥 위를 몇 바퀴나 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튕겨나간 리어카의 날카로운 쇠붙이가 지호의 다리를 길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으윽! 지호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찢겨나간 정장 바지 사이로 살점이 패였고 뜨거운 통증이 전신을 마비시킬 듯 밀려왔습니다. 지호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서도 품 안의 아이가 무사한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놀란 아이가 지호의 품 안에서 고개를 들더니 뒤늦게 몰려온 공포에 의앙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장 바지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찢겨 있었고 그 틈으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백의 눈밭 위로 번지는 핏자국은 마치 잔인한 예술작품처럼 선명하고도 아팠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타는 듯한 찰과상의 통증은 지호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흐르는 피를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구두, 정성껏 다려입은 양복, 그리고 목숨처럼 소중했던 면접 시간, 그 모든 것이 이 붉은 핏방울과 함께 하얀 눈 속으로 서서히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눈빛으로 멀어지는 태상그룹 건물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고, 총각, 어쩌나? 괜찮아? 피가 나잖아. 언덕 위에서 거의 굴러떨어지듯 급하게 내려온 할머니의 목소리가 빙판길 위를 처절하게 찢어놓았습니다. 할머니의 낡고 해진 점퍼는 이미 여기저기 흙탕물 범벅이었고 리어카를 놓쳤다는 공포와 죄책감에 할머니의 쪼글쪼글한 두 손은 낙엽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죠. 다리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에 지호의 미간이 잠시 일그러졌지만 사색이 되어 달려온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는 억지로 고통을 억누르며 표정을 풀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뼈는 안 다쳤나 봐요. 그냥 조금 긁힌 것뿐이에요. 지호는 오히려 할머니를 안심시키듯 낮은 목소리로 다독였습니다. 그러고는 품 안에 꼭 안고 있던 아이를 조심스레 일으켜 세웠죠. 아이의 작은 손과 무릎을 털어주며
다친 곳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아이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낚아채듯 안아들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채 잊은 채 엄마의 품에 안겨 멀어지는 빨간 패딩의 아이를 보며 지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지호의 찢어진 정장 바지 사이로 배어나오는 선혈과 흙탕물에 지시겨진 구두를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쩌나 양복을 이렇게 곱게 입은 거 보니 정말 좋은 데 가는 길 같은데 나 같은 할망구 때문에 이 귀한 앞길을 다 망쳐서 어쩌나. 할머니는 자신의 더러워진 점퍼 소매 끝자락을 끌어당겨 지호의 피 묻은 다리를 닦아주려 했습니다. 지호는 깜짝 놀라 할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니에요. 옷은 빨면 그만이고 바지는 꿰매면 돼요. 아이가 안 다쳤잖아요. 사람이 안 다쳤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자신의 불운이나 망가진 양복보다 타인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따뜻한 진심에 가슴이 메어와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고 말았죠. 문득 정신을 차린 지호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장 입실까지 남은 시간은 단 25분. 이제는 1초가 아니라 0.1초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꼭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지호는 타오르는 통증을 견디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다급하게 지호의 소매 끝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잠깐만, 총각. 그냥은 절대로 못 보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미안하지만. 할머니는 겹겹이 껴입은 낡은 옷가지 안쪽, 심장과 가장 가까운 깊숙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손수건에 칭칭 감겨있는 작은 물건이었죠. 할머니가 조심스러운 손길로 손수건을 풀어내자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듯한 낡은 검은색 만년필 한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고 흠집이 가득했지만 묘하게 기품이 느껴지는 물건이었죠. 내가 돈이 없어서 병원비도 못 주고 양복값도 못 내주지만 이거라도 가져가.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야.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지호의 손바닥 위에 만년필을 올려두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지켜준 부적 같은 거야. 이 펜이 오늘 총각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꼭 받아야 해.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하겠어. 지호는 처음엔 극구 거절하려 했으나 할머니의 간절하다 못해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소중히 간직할게요. 지호는 만년필을 받아 양복 안주머니 속에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낯선 물건의 묵직한 무게감이 가슴팍에 닿자 왠지 모를 용기가 솟아나는 기분이 들었죠. 서둘러 돌아서는 지호의 시야에 만년필 뚜껑 끝부분이 살짝 스쳤습니다. 그곳엔 금박이 반쯤 벗겨진 채 희미하게 반짝이는 이니셜 JC 파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 낡은 부적을 품에 안고 다시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태상그룹 본사의 육중한 유리 회전문이 느릿하게 돌아가고 지호가 마침내 로비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순간 밖에서 몰아치던 혹독한 눈보라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그를 맞이했죠. 인류 호텔 부럽지 않게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은은한 조명이 쏟아지고 공간 전체에는 기분 좋은 고급스러운 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아한 공기는 지호가 들어서는 순간 순식간에 오염되었습니다. 젖은 정장에서 배어나오는 비릿한 흙탕물 냄새와 피 냄새가
향긋한 로비에 섞여들었기 때문이었죠. 바쁘게 오가던 사원들의 구두 소리가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 멈추었습니다. 로비 전체를 감돌던 활기찬 소음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으로 바뀌었고 이내 수군거리는 웅성거림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강력한 자석에 끌리듯 지호의 엉망진창인 몰골로 꽂혔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야? 사고라도 난 거야? 저런 꼴로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지? 지호가 절뚝이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길을 메우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물리적으로 막아서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도 지호의 근처에 다가오려 하지 않았죠. 사람들의 시선은 호기심을 넘어선 혐오와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지호의 귀에는 그들의 낮은 수군거림이 마치 확성기를 타고 들려오는 비명처럼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흡사 패배하고 돌아온 처절한 폐잔병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이 지호를 발견하고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호의 앞을 가로막고 선 채 위아래로 집요하게 훑어내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말투는 훈련된 듯 정중했으나 그 속에 담긴 눈빛에는 거렁뱅이를 대하는 듯한 강한 경계심이 가득했죠. 지호는 땀과 눈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수험표를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10시 면접. 면접자 이지호입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는 수치심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지호가 건넨 수험표와 그의 피 묻은 다리를 번갈아 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마치 재수 없는 일이라도 겪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일단 올라가 보시죠. 엘리베이터는 저쪽 끝에 있습니다. 마지못해 길을 터주는 보안 요원의 손짓에도 지호는 고맙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그곳에서 대기하던 말끔한 정장 차림의 다른 면접자들이 기겁하며 서너 발자국씩 물러났습니다. 지호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생긴 것처럼 텅 빈 공간이 생겨났죠. 이윽고 땡하는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지호는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틈을 타 구석진 자리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좁고 폐쇄된 엘리베이터 안 상황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비싼 향수 냄새와 지호의 옷에서 피어오르는 비릿한 피 냄새가 섞이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 남자는 지호의 찢어진 소매가 닿을까봐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그 노골적인 반응에 지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의 피 묻은 구두끈만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숫자판의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지호는 영겁의 시간을 견디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문이 열리면 돌아가고 싶다는 비겁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양복 안주머니 속에 든 만년필의 단단한 감촉이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지호는 무너져가는 마음을 다시금 지탱했습니다. 마침내 면접장 층에 도착하자 지호는 숨이 막히는 그 공간에서 도망치듯 엘리베이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육중한 면접장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지호의 숨을 턱 막히게 한 것은 실내의 건조하고 뜨거운 히터 바람이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지호의 몸이 그 갑작스러운 열기에 닿자 기이한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차가웠던 흙탕물이 녹아내리며 젖은 정장에서는 비릿한 물비린내와 쿰쿰한 흙냄새가 진동하며 피어올랐습니다. 화려한 대형회의 테이블 뒤로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고 그 정중앙에는 오늘 면접의 실무 책임자인 인사팀장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5번 지원자 이지호입니다. 지호는 허리를 90도로 꺾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었으나 예우만큼은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지호를 맞이한 것은 환대가 아닌 노골적인 혐오였습니다. 인사팀장은 이미 공기 중에 퍼진 악취를 맡은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고 있었죠. 거기 스톱. 더 다가오지 마요. 바닥에 흙 떨어지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지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인사팀장은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는 듯 손을 휘휘 내저으며 악취를 쫓는 신용을 과장되게 해보였습니다. 그 옆에 나란히 앉아있던 다른 면접자들도 지호를 곁눈질하며 슬금슬금 의자를 옆으로 밀어냈고 옷깃을 세워 코를 가리기 바빴습니다. 면접장은 순식간에 지호라는 오물을 배척하는 거대한 폐쇄 공간으로 변해버렸죠. 자네,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온 거야? 태상그룹 면접장이야. 근처 노숙자 쉼터가 아니라 말이야.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지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어서. 하지만 그의 해명은 채 끝나기도 전에 날카롭게 잘려나갔습니다. 사고? 핑계 하나 참 참신하네. 늦잠 자다가 씻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뛰어왔겠지. 안 봐도 비디오구먼. 인사팀장은 지호의 이력서를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더니 마치 오물이 묻을까 겁난다는 듯 성의 없이 팔랑팔랑 넘겼습니다. 스펙도 보니 별 볼 일 없는데 기본 TPO도 못 맞추나? 시간, 장소, 상황 말이야. 우리 회사가 무슨 자선단체인 줄 알아? 불쌍한 척 감성팔이하면 동정표라도 얻어서 뽑아줄 줄 알았나 본데 번지수 잘못 찾았어.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박 회장은 실내의 후끈한 열기 속에서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무거운 침묵으로 지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폭발할 것만 같았지만 자신의 허벅지를 손톱이 박히도록 꽉 꼬집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장의 잔인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의 시선이 이력서 하단의 가족관계란에 머물렀습니다. 부모님 사망. 그 네 글자를 본 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어쩐지 기본 예절이 없다 했더니 이건 결국 가정교육의 문제였구먼. 부모님이 일찍 가셔서 면접 올 때 몸 씻고 옷 단정히 입으라는 기본적인 것도 못 배우셨나 봐? 그 순간 지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가난은 참을 수 있었고 멸시는 견딜 수 있었지만 목숨보다 사랑했던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만은 허락할 수 없었죠. 주머니 속 어머니의 사진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호의 낮은 목소리가 으르렁대듯 면접장에 깔렸습니다. 뭐, 지나쳐? 냄새 풍기면서 내 귀한 면접 시간 다 망쳐놓은 건 자네야. 인사팀장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쾅 소리 나게 쳤습니다. 당장 쫓아내고 싶은데 회장님이 여기 계시니 마지막 자비는 주지. 저기 끝구석에 앉아봐. 어디 그 거짓골로 무슨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나 드러나 보자고. 인사팀장은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기대어 팔짱을 꼈습니다. 지호는 찢어진 다리의 통증보다 더한 심장의 난도질을 느끼며 무거운 걸음을 옮겨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시작이 아닌 처절한 심판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인사팀장의 잔인한 폭언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힌 뒤
면접장에는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칠게 몰아치던 히터 바람마저 그 순간만큼은 소리를 죽인 듯했죠. 옆자리에 앉은 다른 지원자들은 회장님과 인사팀장의 눈치를 살피느라 고개를 푹 숙인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목격하면서도 혹여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그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더랬죠. 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사진과 할머니가 건네주신 만년필의 묵직한 무게감을 가만히 음미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후 하고 짧은 숨을 내뱉는 순간 지호의 감겼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에 수치심으로 흔들리던 유약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를 뚫고 솟아오른 바위처럼 차갑고도 매서운 결의가 서려 있었죠. 지호는 자신을 벌레 보듯 비웃고 있는 인사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면접관님 말씀대로 지금 제 옷은 더럽고 비릿한 냄새도 납니다. 그 사실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낮게 깔린 지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면접관들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지 못한 건 제가 아니라 면접관님 같으십니다. 그 파격적인 발언에 인사팀장의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 이 자식이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인사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지만 지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에는 더욱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가난하게 사셨지만 제게 항상 사람이 옷보다 귀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는 길에 눈길 리어카에 깔릴 뻔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몸을 던졌고 제 옷은 그 아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찢어진 것입니다. 지호는 자신의 찢어진 바지 사이로 드러난 붉은 살점과 여전히 피가 배어나오는 다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떨어졌던 그 핏방울들이 지금 이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도 선명한 증거가 되어 있었죠. 만약 제가 면접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제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그 아이를 못 본 척 외면하고 왔다면 지금 제 옷은 누구보다 반듯하고 깨끗했을 겁니다. 하지만 면접관님 묻고 싶습니다. 눈앞에 생명 하나 구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 어떻게 회사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구하겠습니까? 이 한마디는 면접장 전체를 뒤흔드는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졸던 한 임원이 번쩍 눈을 뜨고 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지호의 당당한 기백 앞에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꼿꼿하게 앉아있던 다른 지원자들은 오히려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죠. 그들은 겉모습은 말끔했을지 몰라도 지호가 가진 그 뜨거운 인간미와 용기는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옷은 더러워졌지만 제 양심과 한 아이의 생명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흙탕물과 핏자국은 제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훈장입니다. 인사팀장은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헛기침만 내뱉었습니다. 참나. 말은 청산유수네. 그래서 회사가 자네 무용담이나 들어주는 곳인 줄 알아? 여긴 비즈니스 정글이야.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곳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소리치고 있었지만 이미 면접장의 공기는 지호의 편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쓰고 있던 안경을 고쳤으며 지호의 젖은 구두와 결의에 찬 눈빛을 오랫동안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찰나의 순간 회장의 입가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고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흙 속에서 진짜 보석을 발견한 이의 안도감 같은 것이었죠. 지호는 마지막으로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의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은 차가웠지만 주머니 속 만년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지호의 서슬 펄언소신 발언이 끝나자 면접장에는 기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여운을 깨뜨린 것은 인사팀장의 비릿한 헛웃음이었죠. 그는 기가 차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펜대를 굴렸습니다. 아이고, 말로는 벌써 우리 회사 임원이네. 자네 웅변대회 나왔어? 여기가 무슨 도덕 교과서인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인사팀장은 귀찮다는 듯 책상 위로 면접 확인서 뭉치와 저렴한 검은색 볼펜 한 자루를 툭 던졌습니다. 플라스틱 볼펜이 대리석 테이블 위를 구르며 딱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더랬죠. 다들 거기 서명하고 나가. 서명 누락되면 면접비 지급 안 되니까 똑바로 적고.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른 지원자들은 앞에 놓인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쓱쓱 경쾌하게 종이를 가로지르는 펜촉 소리가 지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자신들만이 이 화려한 세계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들의 서명은 거침이 없었죠. 마침내 마지막 순서인 지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호 역시 떨리는 손으로 앞에 놓인 볼펜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펜촉을 대고 획을 그으려는데 서걱거리는 마찰음만 날 뿐 잉크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지호가 종이 여백에 작은 동그라미를 마구 그려보았지만 펜은 침묵을 지킬 뿐이었죠. 마치 세상이 지호의 서명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관님, 죄송한데 볼펜 잉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례지만 다른 것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지호의 조심스러운 요청에 인사팀장이 기다렸다는 듯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고 길게 뱉어내는 그 숨결에는 노골적인 혐오가 묻어 있었죠. 와, 진짜 가지가지한다. 자네는 평소에도 그렇게 운이 없나? 얼마나 재수가 옴 붙었으면 멀쩡하던 펜도 자네 손에 가니까 죽어버리네. 이거 아주 불길해서 원. 인사팀장의 악담이 비수가 되어 꽂히자 옆에 앉아있던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인사팀장은 새 펜을 내어줄 생각은커녕 거만하게 턱짓만 하며 지호를 압박했죠. 펜 탓하지 말고 빨리 해결하고 나가라는 그의 독촉에 지호의 입술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순간 지호의 머릿속에 아까 깔딱 고개에서 만났던 리어카 할머니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할머니가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꺼내어 건네주었던 꼬질꼬질한 헝겊 뭉치가 떠오른 것이었죠. 지호는 조심스럽게 양복 안주머니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 펜 쓰겠습니다. 지호가 꺼내놓은 것은 세월의 때가 묻어 시커멓게 변한 작은 헝겊 뭉치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자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고 흠집투성이인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죠. 푹, 요즘 세상에 저런 골동품을 다 쓰네. 누군가의 비웃음이 들려왔지만 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목숨과도 같은 부적이었으니까요. 지호가 만년필 뚜껑을 열고 종이 위에 펜촉을 가만히 대었습니다. 다행히도 잉크는 끊어짐 없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은호. 자신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가는 그 찰나였습니다. 지루한 듯 창밖을 보거나 서류를 뒤적이던 박 회장의 시선이 지호의 손에 쥔 만년필에 단단히 꽂혔습니다.
정확히는 지호가 쥔 만년필 뚜껑 끝부분, 조명빛을 받아 가늘게 반짝이는 금박 이니셜을 본 것이었죠. 반쯤 벗겨져 희미해졌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J.C. 파크. 순간 박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떨렸고 찬물이 흰 테이블보 위로 몇 방울 튀어 올랐습니다. 40년 전 사업 실패로 무너진 자신을 살려주었던 그 국밥집 아주머니에게 밥값 담보로 맡겼던 아버지의 유품.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그 만년필이 왜 지금 이 청년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인지 박 회장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지호가 정중히 인사를 하고 면접장을 나가는 뒷모습을 박 회장은 넋이 나간 채 바라보았습니다. 지호가 문을 닫고 사라지자마자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밑 비서 호출 버튼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김 비서, 지금 나간 저 청년 당장 뒤를 밟아.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보고해.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자 후에 면접장 안에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영문도 모른 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죠. 40년을 품어온 운명의 소용돌이가 지호라는 청년을 통해 다시금 휘몰아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면접장을 빠져나온 박 회장은 집무실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에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그의 뇌리에는 방금 전 보았던 그 낡은 만년필의 잔상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급하게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85번 지원자 이지호 군의 오늘 아침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집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에 태상그룹 본사 인근 도로에 고화질 CCTV 화면이 연결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눈보라를 뚫고 필사적으로 달리는 지호의 모습이 비쳤죠. 그리고 운명의 깔딱 고개. 지호가 제 몸 아끼지 않고 날아가 아이를 낚아채고 무섭게 돌진하던 리어카를 막아내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청년의 용기에 감탄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이어 화면 구석에 나타난 리어카 주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확대해봐. 저분 얼굴 좀 더 자세히. 비서가 화면을 확대하자 주름진 얼굴에 초라한 옷차림을 한 할머니의 옆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의 눈이 경련하듯 커졌고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누님. 국밥집 누님 아니신가? 박 회장의 목소리가 젖은 낙엽처럼 바르르 떨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며 40년 전의 어느 시린 겨울날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40년 전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날리고 한강 다리 위를 서성였던 청년 박종철이 있었습니다. 죽더라도 따뜻한 밥 한 끼는 먹고 죽자는 심정으로 들어갔던 시장통의 어느 허름한 국밥집이었죠. 돈 한 푼 없었던 청년은 가게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한 채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주로 테이블을 팡팡 치며 퉁명스럽게 소리치던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문 열어놓고 뭐해? 찬바람 들어오게. 밥 먹을 거면 얼른 들어와 앉아. 박 회장이 돈이 없어서 그런다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하자 아주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누가 지금 돈 달래? 외상이야, 외상.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갚으면 될 거 아냐. 아주머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뚝배기 위로 고기가 흘러넘치는 국밥을 그의 앞에 툭 하고 내려놓으셨죠. 젊은 놈이 깡말라가지고는 다 먹고 가.
국물 남기면 벌금 받을 줄 알아. 눈물 젖은 국밥을 삼키는 청년 앞에 아주머니는 말없이 잘 익은 깍두기 접시를 슬그머니 밀어주셨더랬죠. 그때 밥값 담보라며 억지로 맡겼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유품인 만년필이었습니다. 성공해서 꼭 찾아가겠노라 맹세했던 그 소중한 약속. 그토록 속정 깊고 당당했던 누님이 지금은 굽은 허리로 폐지를 주우며 길바닥에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박 회장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성공이라는 핑계로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은인을 너무 늦게 찾았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화면 속 시간이 현재로 바뀌며 지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지호가 다시 그 할머니에게 돌아와 절뚝이는 다리로 리어카를 대신 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 회장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지라고 내칠 뻔한 저 청년이 실은 내 은인을 구하고 지키고 있었구나. 박 회장은 안경을 벗어 흐르는 눈물을 꾹꾹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낮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차 대기시켜. 지금 당장 저 골목으로 간다. 내 소중한 은인과 그 은인을 구한 보석 같은 청년을 내 손으로 직접 모시러 가야겠어. 40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닿은 진실 앞에 박 회장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급하게 집무실 밖을 향했습니다. 면접장이라는 이름의 전쟁터를 빠져나온 지호가 육중한 회전문을 나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칼바람이 그의 뺨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긴장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고통이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타고 물밀듯이 밀려왔죠. 리어카의 날카로운 쇠붙이에 긁혔던 다리가 마치 불덩이를 댄 것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지호는 차가운 대리석 건물 벽을 짚고 간신히 버티고 서서 하늘 높이 솟은 화려한 태상그룹 본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벽에 반사된 겨울 햇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아래 서 있는 자신의 처지는 한없이 초라하기만 했죠. 찢어진 바지와 흙탕물 묻은 구두. 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이지호. 할 만큼 했어. 후회는 없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당당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시린 바람이 통과하는 것처럼 텅 비어 있었더랬죠. 약국에 들러 연고 하나 살 돈도 따뜻한 택시를 탈 여유도 지호에겐 없었습니다. 그는 욱신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무거운 걸음으로 지하철역 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대로변을 지나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길모퉁이 눈더미 속에 처박혀 꼼짝달싹 못하는 익숙한 리어카 한 대가 지호의 시야에 들어왔죠. 아까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눈 구덩이에 깊게 빠져버린 리어카 바퀴를 빼내기 위해 가녀린 팔로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애구구, 꼼짝을 안 하네. 할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다리 통증도 잊은 채 반사적으로 리어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지호는 다치지 않은 쪽 다리에 힘을 주며 리어카 뒤편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지호의 얼굴을 알아본 할머니는 반가움보다 먼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아니, 총각? 면접은 벌써 끝난 거야? 할머니의 눈동자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호의 엉망이 된 옷차림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나 때문에 면접 망친 건 아니지? 그 순간 지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인사팀장의 폭언과 사람들의 멸시가 떠올라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그 감정을 꿀꺽 삼켜냈습니다. 지호는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개구진 표정을 지어 보이며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에이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면접 완전 대박 났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라니까요.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진짜야? 지호는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슬쩍 꺼내 보이며 너스레를 떨었죠. 아, 이 만년필이 진짜 요물이더라고요. 면접관들이 제 글씨 보고 요즘 보기 드문 명필이라고 얼마나 칭찬을 해줬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주신 부적 덕분에 저 무조건 합격입니다. 지호의 새빨간 거짓말에 할머니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총각 앞길 망친 줄 알고 심장이 오그라들 뻔했어. 지호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저 합격하면 제일 먼저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러 올게요. 지호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마치 천하장사라도 된 것처럼 힘차게 리어카 손잡이를 거머쥐었습니다. 이까진 눈길, 제가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테니까 꽉 잡으세요. 찢어진 비싼 양복을 입은 청년이 폐지가 가득 담긴 낡은 리어카를 끌고 눈길을 헤쳐나가는 모습. 그것은 비극적이지만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고 기이한 광경이었죠. 지호는 할머니가 눈치챌까봐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짐짓 유쾌한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다리의 통증은 비명 지르고 싶을 만큼 강렬했지만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그 통증을 잠재우는 진통제가 되어 주었죠.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골목 어귀의 검은 세단 한 대가 엔진 소리를 죽인 채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유리 너머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박 회장의 눈시울이 다시금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멈춰선 검은 세단은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차체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는 눈송이들만이 이 정적을 증명하고 있었죠. 박 회장은 차창을 아주 조금 밖에 냉기가 차 안으로 겨우 스며들 만큼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틈 사이로 점점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시선으로 쫓았습니다. 하얀 눈길 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걷는 절뚝이는 청년과 구분 등의 노인. 그 기이하고도 서글픈 행진을 지켜보며 박 회장은 40년 전 시장통 국밥집에서 마주했던 호탕하고 당당했던 아주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그토록 억척스럽던 누님의 등을 굽게 만들었고 거친 손길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게 했더랬죠.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돌덩이를 얹은 듯 내려앉았지만 박 회장은 소리내어 울거나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눈가만 아주 조심스럽게 꾹꾹 누를 뿐이었죠. 그것은 4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응축된 가장 담백하고도 무거운 슬픔이었습니다. 세월이 야속하게도 많이 흘렀구나. 회장의 낮은 혼잣말이 차가운 차 안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할머니 곁에서 리어카를 끄는 지호에게 머물렀습니다. 피 묻은 바지에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할머니가 혹여나 미안해할까봐 아이처럼 환하게 웃어주는 저 청년. 불과 몇 시간 전 회사의 화려한 로비와 면접장에서는 거지라 불리며 멸시당하던 존재였죠.
하지만 지금 이 허름한 골목길에서 지호는 그 누구보다 품격 있는 신사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거목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비로소 자신이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뻔했는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이력서의 스펙과 겉으로 보이는 초라한 옷차림만 보고 진짜 보석을 쓰레기통에 버릴 뻔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죠. 조수석에 앉아 숨죽이고 있던 비서실장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모실까요? 바로 앞에 계신데. 비서가 차 문을 열려 하자 박 회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아니, 됐다. 그만둬라. 지금 이 길바닥에서 불쑥 나타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은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뒤틀린 상황은 지호가 가장 큰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 태상그룹의 면접장에서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호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는 유일한 길이었죠. 박 회장은 다시 안경을 고쳐 쓰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조금 전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의 눈동자에는 감정을 싹 지운 냉철하고 날카로운 빛이 돌아왔습니다. 김 비서, 저 두 분 사시는 곳만 정확히 파악해둬라. 오늘 밤은 저분들의 평온을 방해하지 말자꾸나. 박 회장의 명령은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저 청년에게 연락해라. 최종 확인 절차가 남았으니 당장 회사로 출두하라고 말이야. 단 합격 소식은 미리 말하지 마라. 내가 직접 해줄 말이 있으니까. 비서가 수첩에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박 회장의 입술이 다시금 굳게 닫혔습니다. 인사팀장은 어떻게 할까요? 비서의 물음에 박 회장의 눈매가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내일 아침 통상적인 임원 회의라고 하고 참석시켜라. 면접 결과 보고도 그때 직접 받겠다고 전해.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오만할 때 그 바닥으로 사정없이 끌어내려야 비로소 제 잘못을 깨닫는 법이지. 차창이 다시 끝까지 올라가고 검은 세단은 소리 없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얀 설국 위로 두 줄의 선명한 타이어 자국만이 남아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한기가 가시지 않은 옥탑방의 정적을 깨고 지호의 낡은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인은 태상그룹 인사팀이었죠. 최종 면접 결과 확인 절차가 있으니 금일 10시까지 제1회의실로 출석 바람. 문자를 읽는 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확인 절차라니. 합격이라는 명확한 단어가 아니었기에 기쁨보다는 얼떨떨한 의구심이 앞섰더랬죠. 혹시라도 다시 기회가 온 것일까? 아니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징계라도 하려는 것일까?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지호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어제 리어카 사건으로 처참하게 찢어졌던 정장 바지를 꺼내 들었죠. 새로 살 돈도 빌릴 곳도 없었던 그는 밤새도록 전등 아래 앉아 서툰 바느질로 찢어진 부위를 기원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실밥 자국이 지호의 고단한 처지를 증명하는 듯 했지만 그는 그것을 훈장이라 여기며 정성껏 다려 입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다리는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내뱉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며 낡은 구두에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 마주한 태상그룹 본사 건물은 여전히 거대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지호를 벌레 보듯 훑어내렸던 안내데스크 직원이 지호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전날과는 달리 묘하게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로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1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다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가시돋친 경고인지 따뜻한 배려인지 알 수 없는 채로 지호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육중한 제1회의실 문 앞에 서자 지호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어제 면접을 보았던 장소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오직 임원들만을 위한 전용 대회의실이었죠. 지호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방 가운데 놓인 길고 검은 테이블 상석에는 인사팀장이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더랬죠. 문소리에 고개를 든 인사팀장의 표정은 지호를 발견하자마자 순식간에 경악과 짜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내가 여길 왜 또 기어들어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의 날카로운 고함이 텅 빈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호는 당황하며 정중히 휴대폰 문자를 내밀었습니다. 연락받고 왔습니다. 확인 절차가 있다고 해서. 인사팀장은 지호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뺏어보더니 이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나. 이거 전산 오류네. 시스템이 미쳤나 봐. 내가 분명히 너 0점 처리해서 불합격 확정 지었는데 어떻게 이런 문자가 발송된 거지? 인사팀장은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은 듯 휴대폰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비서를 향해 소리를 질렀죠. 시스템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보안팀 불러서 바이러스 검사라도 해. 이런 쓰레기 같은 오류가 왜 생기냐고. 인사팀장은 다시 지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잘 들어, 이지호 군. 내가 어떤 편법으로 전산망을 뚫고 이런 장난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넌 탈락이야. 우리 회사는 엄연히 품위 유지 조항이라는 게 있어. 너 같은 거지는 전산 시스템이 실수로 합격시켜준다고 해도 내 권한으로 당장 잘라버릴 거니까 꿈깨.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호의 가슴에 독리처럼 박혔습니다. 곧 회장님 주재 임원회의가 시작될 거야. 높으신 분들 눈 버리게 하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지호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식으로 회사 연락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최소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결과라도 듣게 해주십시오. 지호의 당당한 태도에 인사팀장의 이성이 끊어진 듯 했습니다. 이 자식이 끝까지 말귀를 못 알아먹네. 경비들 불러서 길바닥으로 끌어내야 정신을 차리겠어? 인사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지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죠. 다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지호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나던 그 찰나였습니다. 회의실 안쪽에 닫혀있던 거대한 뒷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지금 누굴 끌어내는 건가? 면접장에서 들었던 그 익숙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갈랐습니다.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등장하는 순간 인사팀장의 얼굴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 서슬퍼런 위험 앞에 지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던 인사팀장의 손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죠. 회의실 뒷문이 활짝 열리고 그곳에서 박 회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장의 곁에 선 인물이었죠. 평생 폐지를 주우며 굽은 허리로 살아온 할머니가 난생 처음 입어보는 듯한 곱고 정갈한 한복 차림으로 박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국빈을 모시는 것처럼 할머니의 걸음 속도에 맞춰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할머니를 향한 깊은 존경과 예우로 가득 차 있었더랬죠. 인사팀장은 너무 놀라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이 기이한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길바닥에서 보았던 그 초라한 노인이 어째서 회장님의 팔짱을 끼고 나타난 것인지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박 회장은 인사팀장의 경악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곧장 회의 테이블의 가장 높은 자리로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오직 태상그룹의 총수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상석 앞에서 박 회장이 직접 의자를 빼주며 허리를 숙였죠. 누님, 여기가 이 회사에서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여기 앉으시죠. 그것은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냉혹한 빌딩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하지 않은 화려한 의자에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박 회장의 간곡한 눈빛에 이내 상석에 몸을 맡기셨습니다. 박 회장은 그제야 멍하게 서 있던 지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렸습니다. 자네 왔나? 고생 많았네. 그 한마디에 지호의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울컥 차올랐습니다. 인사팀장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비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분은 대체... 아니, 그것보다 저 지원자는 어제 면접에서 이미 탈락 처리가 끝난 친구입니다. 규정상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규정? 박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서늘한 칼날처럼 변하며 인사팀장의 얼굴을 꿰뚫었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그 규정이라는 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멸시하는 것이었나? 이분은 40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굶어 죽으려던 나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살려내신 내 평생의 은인이시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이분이 베풀어 주신 자비에서 시작된 것이란 말이다. 박 회장의 포효가 회의실 벽을 때리고 돌아왔습니다. 인사팀장의 얼굴이 핏기를 잃고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박 회장은 지호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품에 있는 그걸 꺼내보게.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셨던 낡고 때 묻은 헝겊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죠. 지호가 조심스럽게 헝겊을 풀어내자 칠이 벗겨진 만년필이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박 회장은 그 만년필을 직접 받지 않고 지호가 든 채로 임원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 낡은 만년필이 40년 전 내 밥값의 담보였고 내가 성공해서 기어이 누님을 찾아야 했던 유일한 이유였다. 그리고 어제 자네가 거지라고 조롱하며 쫓아내려던 이 청년이 목숨 걸고 지켜낸 것이 바로 내 은인과 이 만년필이다. 박 회장은 인사팀장 코앞까지 한 걸음 다가가 싸늘하게 선언했습니다. 자네는 내 은인을 구할 수도 있었던 귀한 인재를 단지 옷이 더럽다는 이유로 쓰레기 취급하며 짓밟았어. 전산 오류라고? 아니,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오직 스펙으로만 인간을 재단하는 자네의 그 오만한 인성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가장 위험한 오류다. 인사팀장의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박 회장의 처분은 단호했죠. 자네에게 줄 기회는 어제 면접장에서 이미 소진되었네. 자네는 이 시간부로 해고야. 내 회사에서 당장 나가. 인사팀장이 비굴하게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려 하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낚아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닫히는 문 너머로 그의 비참한 흐느낌이 사라지자 회의실에는 비로소 정의가 실현된 듯한 정갈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지호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으며
자신을 믿어준 할머니와 회장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팀장이 처참하게 끌려나간 대회의실에는 조금 전까지 감돌던 섯을 펄은 냉기 대신 눈 녹듯 따스하고 몽글몽글한 온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서툰 솜씨로 정성껏 기워 입은 지호의 해진 소매 자락과 여전히 피가 배어나와 붉게 얼룩진 다리를 말없이 응시했죠. 회장의 눈가에는 미안함과 기특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지호의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고생의 흔적이 역력해 마디마디가 굵어진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어떤 명문대 졸업장보다 정직하고 깨끗한 손이었더랬죠. 이지호 군, 아니, 이제는 이지호 사원이라 불러야겠군. 태상그룹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네. 자네는 당당히 수석 합격이야. 그 한마디에 지호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듯했던 어제의 절망과 오늘 아침까지도 자신을 괴롭히던 수치심이 그 따뜻한 인정 한마디에 씻은 듯이 사라져갔죠. 지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을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박 회장은 이어 비서가 조심스레 내미는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폐지를 주어도 만져볼 수 없을 거액의 수표 한 장과 고급 빌라의 열쇠가 들어 있었죠. 박 회장은 그것을 상석에 앉은 할머니 앞에 정중히 내놓았습니다. 누님, 40년 전 그 국밥 한 그릇 값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이제 폐지 줍는 일은 그만두시고 남은 생은 좋은 집에서 부디 편히 사십시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오히려 덤덤하다 못해 고요하기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지고 굽은 손으로 수표와 열쇠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몸짓으로 박 회장 쪽으로 다시 밀어냈습니다. 종철아,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죽을 날 받아놓은 할망구가 이런 종이 쪼가리 가져서 어디다 쓰겠너? 나한테는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 할머니는 옆에 서 있는 지호의 손등을 애틋하게 매만지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한테는 이 착한 총각이 오늘 아침에 해준 그 착한 거짓말이 자네가 내민 저 수억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귀하다. 사람 마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더냐. 할머니는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부탁을 건넸습니다. 돈 대신 이 총각 다리부터 좀 고쳐줘라. 나 돕겠다고 뛰어가다 다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귀한 청년 찢어진 정장 말고 아주 좋은 걸로 한 벌 맞춰줘라. 그래야 당당하게 출근하지 않겠노. 지호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 정말 괜찮습니다. 수석 합격한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가슴 시린 진심을 지켜보던 박 회장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뭉클함을 느꼈더랬죠. 누님, 그럼 돈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대신 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저도 이제 늙어서 그런지 넓은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게 참 쓸쓸합니다. 이제 제 누님으로, 제 가족으로 함께 살고 싶습니다. 박 회장은 지호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호 군도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자네 어머니의 빈자리 우리가 함께 채워주면 안 되겠나? 내 조카 삼고 싶은데 부족한 삼촌이라도 허락해 주겠나? 가족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지호는 양복 주머니 속에 든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들었어? 나 이제 혼자가 아니래. 하늘에 계신 엄마가 보내준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지호의 내면에서 어머니를 향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은 지호가 소중히 쥔 낡은 만년필을 조심스레 건네받아 지호의 양복 안주머니에 직접 꽂아주었습니다. 이건 이제 자네 거야. 이 펜으로 우리 태상그룹의 미래를 그리고 자네의 멋진 인생을 당당하게 적어보게나. 할머니는 박 회장의 손과 지호의 손을 하나로 포개어 잡으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이제 우리 셋이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먹으러 가자. 오늘 국밥 맛은 내가 쏠 테니까. 지호는 다친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찢어진 양복을 입었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한 기품을 내뿜는 청년이 할머니와 회장님 사이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걸어 나갔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고독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보상을 받은 한 남자의 찬란한 승전보였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서울의 아침을 알리는 맑고 포근한 햇살이 마당 있는 2층 주택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대문 옆에 나란히 붙은 박종철, 이지호라는 두 이름의 명표 위로 눈부신 빛이 내려앉았죠. 1년 전 온 세상을 삼킬 듯 몰아치던 폭설은 이제 흔적조차 없었고 그 자리에 분홍빛 매화꽃이 고개를 내밀며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더랬죠. 지호는 이제 낡고 기운 양복 대신 자신의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세련된 남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옆 장식장 안에는 1년 전 그날 어머니가 마지막 선물로 사주셨던 그 낡은 구두가 투명한 유리 케이스 안에 훈장처럼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흙탕물에 젖고 피로 얼룩졌던 그 구두는 이제 깨끗하게 닦여 지호가 잊지 말아야 할 초심과 어머니의 사랑을 매일 아침 증명해주고 있었죠. 지호야, 얼른 나와서 밥 먹어라. 찌개 다 식는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우렁찬 목소리에 지호의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폐지를 줍던 낡고 냄새나는 점퍼 대신 곱게 달인 화사한 앞치마를 두르고 갓 지은 솥밥을 푸고 계셨죠. 식탁 위에는 40년 전 박 회장을 살렸던 그 국밥보다 더 뜨끈하고 정성이 가득 담긴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맛있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편안한 운동복 차림의 박 회장이 마당 산책을 마치고 들어오며 지호의 어깨를 든든하게 두드렸습니다. 우리 이대리,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는 날이지? 기운 내라고 내가 할멈한테 고기 좀 듬뿍 넣으라고 특별히 부탁했다. 박 회장은 이제 권위적인 대기업 총수의 모습이 아니라 조카의 출근길을 배웅하며 반찬을 챙겨주는 인자한 큰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숟가락 위에 잘 익은 김치를 얹어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호의 양복 안주머니를 슬쩍 확인하며 매일 같은 잔소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그 만년필은 잘 챙겼지? 그게 내 부적이다. 오늘도 그 펜으로 남들 돕는 좋은 글 많이 쓰고 오너라. 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할머니. 제 목숨보다 소중한 건데요. 집을 나서는 지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절뚝이지 않았고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이제 직원들은 지호를 기피하는 게 아니라 존경과 신뢰가 가득 담긴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옷매무새를 다듬는 신입 지원자를 발견한 지호는 먼저 다가가 그의 삐뚤어진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주며 따뜻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걱정 마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법이니까요. 사무실 책상에 앉은 지호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 앞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이제 눈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인자한 미소로 아들을 대견해야 하는 것만 같았죠. 지호가 안주머니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내 결제 서류 위에 서명을 하자 잉크가 종이 위로 부드럽고 묵직하게 새겨졌습니다. 화면은 서서히 멀어지며 태상그룹의 정경과 그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비추었습니다. 최고의 스펙은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멈춰 설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진리를 남긴 채 말이죠. 지호와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며 길었던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한 남자의 이야기는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팍팍한 삶에 지친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밥 한 끼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엄마음을 녹여줄 이야기로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주세요. 험한 세상, 서로의 온기가 되어줄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삶을 버텨낸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